67세 박모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 새벽 3시, 여보, 아내의 비명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깨웠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박 씨. 전날 밤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응급실로 실려간 박 씨를 진료한 의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놓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박 씨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가 괜찮아지거나 어지럽다가도 금세 나아지거나 팔이 저리다가도 곧 멀쩡해지거나 그냥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실제로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그 전에 몸에서 보낸 경고 신호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를 그냥 넘어가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좀 아프다, 가슴이 좀 답답하다, 숨이 좀 차다. 이런 증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평범해 보이는 증상들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가슴 통증과 답답함.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프면 심장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심장 문제로 인한 가슴 통증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박 씨의 경우를 다시 돌아보면 쓰러지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찼고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죠. 의학계에서는 이런 증상을 불안정형 협심증의 전조 증상으로 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초기 경고 신호인 거예요. 특히 주의해야 할 가슴 통증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가슴 정중앙이 조이거나 압박받는 느낌, 왼쪽 팔이나 턱, 목으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과 함께 오는 가슴 불편감, 몇 분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패턴.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여성 중 43%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심장마비를 겪은 여성의 70%는 마비가 오기 전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불량 같은 느낌, 등 뒤쪽 통증, 목과 턱의 불편감, 심한 피로감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놓치기 쉬운 거죠.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소화제나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초기 증상을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특히 활동할 때 심해지고 쉴 때 나아진다면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발생 후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먼저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만약 평소 협심증으로 처방받은 응급약이 있다면 복용하시고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삼키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우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슴 정중앙에 깍지 낀 손을 올리고 팔꿈치를 펴고 몸무게를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강하게 압박하세요. 깊이는 최소 5cm 이상 눌러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 문제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로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더욱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시적이어서 그냥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두 번째 위험 신호 일시적인 신경학적 증상들. 72세 김모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평소 손재주가 좋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젓가락질이 어색해진 거예요.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져서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이틀 후 말을 하려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역시 잠시 후에는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할머니는 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증상들을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뇌어혈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건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경험한 분들의 15%에서 20%가 발병 후 90일 이내에 뇌졸중을 일으키고 그중 약 절반이 48시간 이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신경학적 증상들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 말할 때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것,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폭시가 생기는 것,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는 것. 특히 이런 증상들이 한쪽에만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른쪽 팔만 저리다거나, 왼쪽 다리만 힘이 빠진다거나, 한쪽 눈만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별일 아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더 큰 폭풍 전에 고요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 용해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뇌졸중을 빠르게 판별하는 FAST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F는 얼굴,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지 확인. A는 팔, 양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는지 확인. S는 말, 간단한 문장을 따라하라고 했을 때 발음이 불분명한지 확인. T는 시간,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 뇌졸중이 의심되면 절대로 손끝을 바늘로 따거나 우황청심환을 먹이면 안 됩니다. 이런 민간요법은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과 관련된 신호들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아무런 신호가 없는 걸까요? 세 번째 위험 신호, 고혈압의 숨겨진 증상들. 대부분의 분들이 고혈압에는 증상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65세 최모 씨는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가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도 있었고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건강검진에서 혈압을 재보니 180/100.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이 정도 혈압이면 분명히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 혈압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뒷목이 뻣뻣하거나 무거운 느낌,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 두통이나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가슴 두근거림, 코피가 자주 나는 것.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잴 수 있는 혈압계를 하나 비치해 두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측정해 보세요. 집에서 혈압을 정확하게 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혈압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 섭취나 흡연을 피하고 측정 5분 전부터는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춰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커프는 팔뚝에 단단히 감되 너무 꽉 조이지는 말고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를 두세요. 측정할 때는 말하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을 때는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측정해서 변화 양상을 관찰하시고 혈압 수첩에 기록해 두시면 병원 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정상 혈압은 128/10 미만, 130/80 이상이면 고혈압, 전 단계 140/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만약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당뇨병의 초기 신호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당뇨병의 조용한 접근. 당뇨병도 고혈압처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58세 이모 씨는 최근 들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다고 해요. 특히 밤에 두세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되고 물도 평소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해도 금세 배가 고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40이 나왔어요. 정상은 100 미만인데 이미 당뇨병 진단 기준인 126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죠. 당뇨병의 초기 신호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 특히 밤에 갈증이 심해지는 것, 식욕은 있는데 체중이 빠지는 것,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 시야가 흐려지는 것,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공복혈당 100 이상이면 당뇨병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당뇨병 위험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공복 시 소변 검사지로 요당을 확인해 보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혈당이 180 이상일 때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필수입니다. 가정용 혈당 측정기도 유용합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이면 당뇨병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의 측정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며칠간 연속으로 측정해서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인은 140 미만, 140에서 199 사이면 뇌당능 장애,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실명, 발절단 이런 심각한 합병증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을 정리해보면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박 씨가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번 일이 마지막 경고일 수 있으니까요. 박 씨는 지금 꾸준히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 등 기본적인 검사들을 통해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혈액검사에서는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 HDL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수치들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들입니다.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흉부 X선으로는 심장 크기와 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50세 이후에는 경동맥 초음파도 권장되는데 이는 뇌졸중 위험도를 미리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안저검사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고혈압성 망막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 정상 범위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작년과 비교해서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정상 범위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셋째, 가족력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이렇게 관리하세요. 가족 중에 심내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두세 배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양쪽 모두에게 해당 질환이 있다면 위험도는 더욱 높아져요. 이런 경우 일반인보다 5년에서 10년 일찍 정기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50대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40대부터 더 자주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가족력 조사를 할 때는 직계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병력도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질환으로 돌아가셨는지, 언제 진단받으셨는지 등의 정보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의 경우 주 5일 이상 하루 30분씩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중강도란 운동하면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예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예입니다. 근력 운동도 주 2, 3회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등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식단 관리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고 당분이 많은 음료수나 과자는 피하세요. 대신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 푸른 생선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2~3배 높입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9세 김모 할아버지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큰 증상은 없었지만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도 개선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지금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세요. 만약 그때 별 증상도 없는데 뭘. 하고 넘어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62세 박모 할머니는 손가락 끝이 자주 저린 증상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느리의 권유로 병원에 가보니 당뇨병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지금은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 혈당을 잘 조절하고 계세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길 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은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두통이 뇌졸중은 아니고 모든 가슴 답답함이 심장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런 증상들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프고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활동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큰 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고 우리 몸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에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호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 작은 신호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슴 답답함, 일시적인 마비나 언어장애, 뒷목 뻣뻣함, 소변 횟수 증가.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